네. 자, 이제부터 기출문제 풀이 강의, 분석 강의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8주간이 보통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해봐서도 이제 느끼는 거고,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 자료에서 논술형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논술형 문제를 요 강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수가 전년도보다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주간 강의는 이제, 8주 안에 끝나기보다는 아마 보충 강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오늘 자료 굉장히 많게 될 건데 그 이유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는 자료가 보통 세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기출문제지, 하나는 기출문제 해설지, 그리고 하나는 이제 분석 자료, 요 세 가지가 이제 제시가 될 거고요. 오늘 하게 될 것은 심리학개론과 성격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는 자료는 심리학개론 문제지, 성격심리학 문제지, 심리학개론 해설지, 성격심리학 해설지, 그리고 심리학개론이랑 성격심리학 분석 자료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미리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될 문제지를 사전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 1강 때는 이제 상담이론과 실제랑 학습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학습심리학 문제지만 사전에 제공이 돼서 인강 선생님이든 직강 선생님이든 미리 이제 풀어볼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는 제가 강의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선생님들이 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실제 강의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문제를 풀어갖고 오셔야 되고요. 안 풀어 오시면은 공부하실 수 있는 양이 거의 50% 이상씩 이렇게 절감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나가서 오늘 자료가 많지만 이제 다음 주에 이제부터는 이제 그날 강의별로 해서 나가게 될 거고요. 강의 계획표에 이제 그 조금 과목 순서가 이제 좀 바뀌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강의 계획표에 제가 실수를 해서 상담 실습을 미리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않고요. 교재 순서대로 항상 교재의 과목이 배치되어 있는 순서대로 문제들은 이제 풀이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개론부터 시작해서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그럼 이론 1에 해당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학, 그 다음에 상담 실습, 그리고 집단,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도 교재에 배치되어 있는 순서대로 얼마만큼 출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제공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선생님들 이론 강의를 하면서 요약 노트에 제공이 되어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비교적 최근의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풀어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풀어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2005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출제 영역이 어디서부터 줄기차게 그리고 어떤 곳에서 가끔씩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가 이 영역에 대한 확인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그래서 문제 유형이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왔고 난이도가 얼마만큼 이제 변해 왔느냐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기출문제 분석 강의의 문제 풀이 연습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감하면서 문제들을 풀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선별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시작 전에 이런 설명을 드리게 돼요. 6개월간 진행이 된 방대한 이론들이 이제 기본적인 토대로서 일종의 살이라면 여기에 뼈를 갖추게 되는 일이 바로 기출문제 분석 강의다.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한 한 형태의 사람의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뼈가 있어야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론들만 계속 방대한 양을 어떻게 구조화시킬지 모르는 상태로 이것만 줄기차게 암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략이고요.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여기에서 중요도를 분별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전체 내용들을 갖다 운영해 가시며 공부를 해 가실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서는 기출문제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쭉 출제되어 있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100%에서 최소한 60% 이상은 출제된 기출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출제된 기출 영역에서만 확실하게 틀린 것 없이 맞추신다 하더라도 이제 최소한 선생님들이 이제 50점 이상대의 전공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교육학 점수까지 포함해서 60점 중반 후반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영역만 확실하게 잡고 가셔도 선생님들이 합격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고요. 이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어떤 공부하는 이론들은 우리 이론 교재의 빨간색에 해당하는 분, 그래서 그동안 출제된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영역별로 다시 체크를 해서 공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파란색의 영역, 다시 말해서 이제 출제되진 않았으나 우리가 꼭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까 방금 얘기했던 기출 영역이 만약에 60%라고 한다면 나머지 40%는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출제되지 않은 40%의 영역은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이 문제나 이런 걸로 같이 정리 안 해주시나요? 이제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 총정리 풀이 강의에서 다뤄드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총정리 풀이 강의는 기존의 기출 영역과, 그래서 빨간색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제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영역에 해당하는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전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요약 정리를 해드리게 되고요. 구조화시켜서. 그리고 요약 정리해서 구조화된 부분에 해당하는 구석구석의 문제들을 다 집약적으로 풀어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은 문제 총정리 강의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중요도를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통해서 이론에서 중요도를 확인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올해 시험을 보시니까 이제 2020학년도에 이제 출제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시작이 들어가게 될게요. 자, 2020학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2019학년도와 다르게 이제 문제에서 큰 변화가 있죠. 첫 번째는 논술이 폐지가 됐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형 문항수가 증가하고 키워드형 문항수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키워드형은 기존에 8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다시 말해서 기입형이죠. 기입형은 8개가 출제가 됐는데 6개로 문항수가 줄어들고요. 서술형은 이제 7개로 문항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점 배점짜리 서술형 문항도 없어져서 전부 다 4점 배점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래서 총 문항수는 23문항. 그래서 기존에 22문항이었기 때문에 문항수 자체는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1교시에 논술형 문제를 한 문제 풀고 나면, 이제 1교시에 교육학 문제를 논술형으로 한 문제를 풀고 나면 2교시에 전공시험을 보게 될 때는 1시간 반씩 해서 이제 90분씩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요 서술형과 키워드형이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2교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서술형 키워드가 같이 되어 있는 전공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2019학년도에 어떤 출제 경향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9학년도에는 기존의 2018학년도까지의 경향성과는 다르게 이제 상담 실제에 대한 응용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이제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중도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던가 상담의 초기 중기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이렇게 답변하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모호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2019학년도에 우리가 과목 수가 14과목이 이제 18학년도부터 늘어났는데 19학년도에 본격적으로 늘어난 과목에서 출제가 많이 되면서 기초심리학에 해당하는 심리학개론 그리고 아동심리학 그 다음에 청소년 심리학 이런 데서 문제 출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심리학의 문제 출제가 많이 되어 가면서의 경향성도 있지만 문제 유형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기본 개념에 근거한 문제 출제 방식이 이제 많이 출제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의 문제들과는 다르게 문제 난이도는 조금 더 심플해지고 쉬워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안 작성하기 좋게끔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렇게 출제가 된다는 건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전략이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그것을 사례에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해가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기출문제 분석 강의는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단적으로는 무엇을 보냐면 기출 영역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횡단적으로는 기출 유형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종단 영역은 우리가 기출 분석 자료를 제시를 하죠. 그럼 2005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심리학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어디서 문제가 출제가 왔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횡단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죠. 실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서 문제 유형이 뭐가 나왔지? 그리고 난이도가 얼마나 어렵게 나오고 있지? 이거를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서 이제 요거는 문제를 풀고 나서 분석 내용들을 갖다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심리학개론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유형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체 분석 자료가 제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연도별 경향성과 그리고 2020학년도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강의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개요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가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심리학개론의 문제지 있죠, 그죠, 선생님들? 심리학개론 문제지랑 그 다음에 해설지 그거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강의라서 이제 문제지를 미리 나눠드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첫 강의라서 강의 중에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강의 중에 문제풀이를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선생님들이 미리 문제지가 나가고 문제풀이를 시간을 안 드리기 때문에 미리 다 풀어갖고 오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부해갖고 오셔야 되고요. 오늘만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같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문제 구성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고 분석해야 돼서요. 심리학개론 기출문제가 1, 2, 3 이제까지 3문제가 나왔습니다. 심리학개론에서
그래서 우선은 이 페이지를 먼저 풀어보길 건데요. 요거를 하면서 이제 문제 유형에 분석하는 방법, 제시문에 접근하는 방법, 답안 작성하는 전략을 이 문제로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요거를 먼저 이제 선생님들한테 우선은 풀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사회심리학 영역의 2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답안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보세요. 시간은 이제 한 5분 정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정확하게 작성해보세요.
볼까요? 우리가 문제의 구성 요소는 이론이랑 문항이랑 제시문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가 세트로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에 대한 각각의 책임이 있어요. 우선은 이론이라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몫입니까? 이론에 대한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선생님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한 공부는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항상 문제가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될 때 정답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게 정답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안에 정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잘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은 그냥 100% 그 문제는 틀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해당하는, 문항에 해당하는 것은 요구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요구 조건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 요구 조건 사항이 얼마나 까다로우냐가 뭘 정하게 됩니까?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에서 유형과 난이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어떤 답을 이론에 여기서 요구하는 이론에 대한 답을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이 답이 정답이다라는 답안의 근거가 제시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가 잘 안 와닿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게 세 가지로 세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되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선은 한번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항상 모든 문제는 세 가지의 문장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시문이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문에 대한 사전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시문의 사전 설명이라는 것은 전문 상담교사가 영수를 상담하고 나서 작성한 추고록 일부이다. 이게 제시문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사례에 대한 요약서이다라고 아니면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회기 기록이다 라던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시문이 어떠한 형태로 나와 있는지를 사전에 설명을 하죠. 여기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해당하는 어떤 대상의 연령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령 확인은 어떤 문제에서 중요합니까? 어떤 문제에서 중요합니까? 윤리 문제에서. 윤리 문제에서 미성년자냐 성인이냐를 가지고 윤리의 가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즘 들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상심리 문제에서 그죠? 그래서 요 연령 확인이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항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했죠. 패스팅거가 제시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의 범위, 영역, 네가 답을 쓸 건데 네가 쓰여야 하는 그 정답의 영역, 이론의 영역의 범위는 여기야 라고 사전에 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해당하는 것은 문항의 난이도, 유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문항의 유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연수의 태도 변화와 관련하여 패스팅거가 제시한 개념을 서술하시오. 그럼 이것이 문항의 유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요구 조건, 개념 서술하라라는 요구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 문항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데요 싶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문항 유형은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항상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개념을 쓰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대체로 무엇과 연결이 돼요? 제시문의 사례랑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개념을 쓰고 사례랑 연결하는 문자에서 답안 작성의 전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해당 개념에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있죠. 해당 개념에 꼭 들어가는 키워드와 그 키워드와 바로 일치하는 제시문의 사례의 내용을 서로
맞게 답안을 작성한다. 이게 이제 이제 답안 작성의 전략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 유형으로 1차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게 2019학년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초심리학이나 이런 부분이 영역이 증가하고 문제에 대한 것을 좀 더 채점의 명확성을 높게 하려고 하면서 이런 문제 출제가 많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반부에 개념에 대한 공부를 정확하게 잘해 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은 무엇인가가 잘못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사례에서 먼저 찾고,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근거를 쓰거나 바르게 고쳐 써라. 이런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 사례에서 잘못되게 언급한 내용들을 찾은 다음에 여기에 이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르게 고쳐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것을 수정해서 서술하라 라는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요 사례 부분은 사례에서 그 영역을 찾으면 돼요. 영역을 그대로 기술을 하면 되고요. 사례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쳐 쓰게 되는 이론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면 되는 겁니다. 나열해서.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죠. 결국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 유형에서 무엇을 요구 조건하느냐를 살펴보면서 답안 작성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문제 유형, 문항을 분석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요구 조건으로 어떤 문항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느냐,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안 작성의 전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것에 대한 정답을 찾아서 쓸 수 있는 정답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공부했느냐, 요 이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 영역은 확실하게 제시해 준다고 했고요. 내가 생각한 이론이 맞느냐 틀리냐, 내가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시문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답안 작성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답안 작성하는 방식으로 요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심리학 2번 패스팅거의 문제를 보면서 요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런 패스팅거의 개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키워드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패스팅거의 개념은 뭐냐면 인지부조화 이론이에요. 그죠? 그럼 인지부조화 이론의 정의가 뭡니까? 여기에서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뭐예요? 훌륭합니다. 자, 그죠? 훌륭합니다. 태도와 행동과 불일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면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긴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 조화의 상태에 가려고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바꾼다? 무엇을 바꿉니까? 태도를 바꿉니까? 행동을 바꿉니까? 그렇습니다.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태도와 행동을 일치시켜서 조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인지부조화 이론이죠. 그럼 요 키워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요 키워드가 들어가는 사례 지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답안의 근거. 그러면 사례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때는 담배를 안 피웠어요. 이때는 담배를 싫어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건 일치하는 상태예요? 불일치하는 상태예요?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일치하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부조화가 아니고 조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때는 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담배를 싫어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중학교 1학년이 되었더니 친구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담배를 피우게 됐어요. 그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기존에 담배를 싫어했던 본인의 태도와 담배를 피우는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서 부조화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긴장이 증가하면서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바꾸게 됩니까? 그런데 피워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도 감소되고요.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아져요. 라고 얘기하면서 태도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시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과 일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조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례에 해당하는 정확한 지점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죠. 그렇게 분석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죠. 그러면 답안 작성을 할 때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패스팅거가 제시한 개념은 인지부조하다, 인지부조화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인지부조하다, 인지부조화란. 정의를 쓸 때는 처음에 항상 개념을 쓰고 뭐뭐란이라고 시작하면 좋죠. 인지부조화란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부조화 상태에 이르는데 이를 조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태도를 변화시켜서 조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사례에서 연결 지점일 땐 그냥 사례에서 하고 시작이 되면 되죠. 사례에서 영수는 담배를 싫어했는데 중학생이 돼서 담배를 피우게 됨으로써 부조화 상태에 있었는데 담배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친구 관계도 좋아진다라고 태도를 바꿈으로써 조화 상태로 이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다. 그래서 어떠한 개념을 먼저 서술할 때 무엇이란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사례에서라고 쓰고 일치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핵심 키워드에 맞게끔 답안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 결국은, 우리가 시험 문제라는 것은 내가 공부한 이론을 문항의 조건에 맞게 제시문에서 답안 근거를 찾아서 서술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문항의 조건에 맞게 답안에서 이제 근거를 찾는 거는 이거는 그냥 몇 번 문제만 풀어보시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은 금방 습득이 되시는 거고 선생님들이 합격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부분이겠죠. 정답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내가 이론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이제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기출문제를 보실 때 그냥 풀어보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문제의 주변부나 이 문제랑 똑같은 게 나올 때 심화돼서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의 주변부와 해당 영역보다 이제 난이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공부를 할 때, 이론 공부를 할 때 해당 영역의 주변부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넓혀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밀란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밀란에 이제 가족 상담 이론에서 불변 처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카타인 맥골들이 이혼 생활 주기는 기존의 이혼 생활 주기 전에는 정상 생활 주기나 재혼 가정 생활 주기만 문제로 줄기차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혼 생활주의가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밀란의 치료 모델은 그 전에 긍정적인 의미 부여라던가 순환 모델 치료 기법만 문제로 출제되는데, 그 다음에 보편적 처방, 불변 처방이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렇게 주변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해둬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화적인 버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품행장애는 거의 매번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품행장애가 예전에는 진단 기준만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문제가 되냐, 아형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ADHD나 다른 진단이랑 비교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난이도, 구체화를 좀 더 시켜야 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2020학년도에는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답안은 정확하게 개념 중심적으로 이제 스탠다드하게 작성하는 것에 위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형 변화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근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관점을 가지면서 주변부 개념들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패스팅거의 이제 인지부조화 이론을 보셨는데요. 우리가 사회심리학, 아까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출된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 공부하고, 이제 사회심리학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사회심리학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 해당하는 부분만 같이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공부했었습니다. 공부하셨으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론이 있을까요? 뱀이라는 이론가가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세트로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지만 이 기출문제를 푸는 의미가 있으세요. 패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뱀의 이론 중에서 자기지각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자기지각 이론은 인지부조화 이론을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이론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영수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수가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얘가 담배를 자기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애매해요. 처음 피워보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의 태도가 불확실할 때는, 어떤 행동은 이루어졌는데 그 행동에 대한 태도가 불확실할 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행동 발생의 배경,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배경에 대해서 뭐 하는 과정? 추정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그래서 귀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수가 저는요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내가 담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애매해요.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왜 담배를 피웠을까? 라고 태도를 추정하다 보니까 담배가 좋은 점이 있어서 그랬구나 라고 귀인을 하는 과정 안에서 태도가 바뀐다는 거지, 이게 인지부조화 때문에 일치시키려고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력을 갖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뱀의 자기지각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두시면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요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을 때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기본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모든 기출문제를 지금 인지부조화 이론처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가 뭐 그래요. 문제 자체가 이렇게 단순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 것들은. 그런데 이제 때때로 필요할 때는 문제를 분석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갈 테니까요. 선생님들 이제 이런 어떤 기본을 이제 안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항 분석, 그 다음에 제시문의 답안 근거 찾는 거, 정확한 키워드를 이론에서 추출해서 답안을 작성할 때 걔를 넣는 것, 걔를 넣고 나서 사례 해설이랑 정확한 지점을 연결해서 사례를 연결하는 것,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팅을 내 안에 완전히 내재화시켜서 장착을 시켜놓고 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세팅이 되실수록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고요. 그렇게 하실수록 답안의 정확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자기 이제 나중에 세팅이 되시면은 의식적으로 정확한 키워드를 추출해서 공부를 하시는 습관이 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답안이 굉장히 명료한 답안이 돼서 채점자가 좋은 채점을 해드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에서부터 명확성을 높이면서 공부를 하도록 자기 안에서 세팅을 해둬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심리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심리학개론은 총 8가지 영역입니다. 생리심리학, 감각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지와 기억과 사고,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동기와 정서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8가지 영역으로 의식과, 이제 변경, 이런 것들이 8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2018학년도 처음 출제가 되고, 2년 동안 출제되면서 총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기억과 인지 과정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억의 중다 이론 모델이 나오지 않고 망각의 원인이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미와 명수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나와서 제시문의 특성 나오고요. 망각의 원인을 설명한다. 망각의 원인이라는 출제 이론 영역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개념을 순서대로 써라. 기입형이죠. 그죠? 순서대로 써라는 답안 작성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쉬우니까. 중학교 공부보다 고등학교 공부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명수가 새로 배우는 프랑스어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 우리는 수업 시간마다 단어 시험을 보는데 분명 시험 전날에 정확하게 외웠거든.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면 틀려. 알고 있는 영어 단어랑 유사한 프랑스 단어일수록 더 잘 틀리더라. 자, 그 다음에 유미는 난 새로운 외운 프랑스어 때문에 그 전에 배웠던 영어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 자, 요 문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가 요 영역을 배운다 하더라도 어떤 게 순행 간섭이고 어떤 게 역행 간섭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잘 배워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내가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할 때는 이론에 대해서 머릿속에 인출을 해놔야 돼요. 문제를 보면 이게 망각의 원인이구나. 그러면 망각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게 나왔었지? 머리에 먼저 인출을 해야 되죠. 망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심리학개론에서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망각은 학습을 할 때 가장 바로 직후 망각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망각률이 완만해진다라고 설명한 사람 누구죠? 그렇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빙하우의 망각곡선이 먼저 생각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망각률이 줄어든다고요. 그 다음에 망각의 원인으로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암기해야 되셔야 될 것이 첫 번째로는 부사용에 대한 쇠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섭이고요.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심리적인 요인으로 3가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섭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2가지 이 사례가 나오고 여기에 명수랑 유미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는 개념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은 순행간섭, 역행간섭 답안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간섭을 써야 되고요. 그럼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간섭의 정의가 뭡니까? 떠올리려면 안 떠오르죠, 그죠? 간섭의 정의가 뭡니까? 이럴 때 선생님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안 떠오를 때는 그 간섭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억을 잘 안 되게 방해하는 뭔가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개념화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그거를 가지고 구성하시면 돼요. 우선은
내가 너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암기한 거를 그대로 떠올리려고 하면 그 더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우선은 내용을 구성하려고 먼저 하시는 것이 더 이득이에요. 정 기억이 안 날 때는. 그래서 그러면은 첫 번째 뭔가 기억을 방해하는 것인 거였어 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시문을 봐요. 제시문을 보면은 얘가 새로 외운 프랑스어 때문에 그 전에 배웠던 영어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 라고 얘기하죠. 그럼 요거의 말을 바꾸면 이전에 학습된 내용이 새로 학습된 내용을 방해하더라. 다시 말해서 전후로 학습된 내용이 서로 충돌해서 기억을 방해하는 것. 이렇게 하면 간섭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건 전후에 학습이 섞여 있어서 인출을 방해하는 것을 간섭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너무 암기한 것을 대부분 선생님들이 되게 좀 강박적이고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다 100% 전체를 다 암기해야 된다라는 어떤 관점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시험 때 당일 때쯤 가게 되면은 스트레스랑 불안 지수가 높아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백지처럼 하얘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어떤 관점으로 시험을 보게 되시면은 오히려 이제 시험의 능률이 더 떨어지게 되고 공부 능률도 떨어지게 되고 시험을 잘 못 보시게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때때로 내가 너무 기억이 안 날 때 융통적인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살궁리를 만들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보험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내가 너무 기억이 안 날 때도 왠지 여기 안에서 뭔가 조합을 해서 내가 어떤 개념화 정도 만들 수 있어 라는 어떤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2개 나온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순행 간섭이랑 역행 간섭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들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나 재작년도 선생님들 이제 공부 양은 똑같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공부 양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공부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담해서 얘기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개념화의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도 공부를 갖다가 넓게 모호하게 개념화 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순행간섭과 역행간섭을 헷갈려서 틀리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알아도 틀리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는 것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 다시 말해서 60%의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100% 맞춰서 합격권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공부하느냐예요. 그럼 그 디테일이라는 것은 대체로 비교 분석이나 차이점을 두고 구별하는 것이 디테일을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지부조화 이론이랑 자기지각 이론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고 비교해서 세트로 공부를 해두시면은 디테일이 살아나게 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간섭에 대한 것도요. 순행과 역행 간섭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고 공부를 해주면 디테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순행 간섭이라는 것은 순서대로인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디테일이 살아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답안 작성을 할 때도 정확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정확도가 살아나면 병렬식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 학습이랑 이후 학습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전의 학습이 이후의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해를 해서 뭐를 합니까? 인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순행학습이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가시면 되죠. 그죠? 이전의 학습과 이후 학습인데 이건 반대죠. 이후의 학습이 이전의 학습을 방해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출을 방해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선생님들이 2개를 비교해서 키워드에 나열을 하고 암기를 하시면은 요대로 답안 작성을 하면 병렬식으로 문장이 완전하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요게 전체적으로 암기하실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안 잊어버리게 암기가 가능하신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기억을 해뒀으면은 여기에 사례에서 이후 학습과 이전 학습만 구분하시면 되죠. 그러면 기억에서 이렇게 나오죠. 알고 있는 영어 단어라고 나왔죠. 명수가. 이미 알고 있는 영어 단어니까 이전 학습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어는 내가 진짜 시험을 새로 배우는 프랑스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시험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 새로 배우는 학습이니까 이후 학습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새로 배우는 프랑스어를 방해를 해서 인출에 어렵게 만들더라에 해당하는 것이 명수의 사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새로 외운 프랑스죠. 이후의 학습이죠. 그죠? 근데 그 전에 배웠던 영어 단어죠. 그죠? 이전의 학습이죠. 그래서 이후의 학습이 이전의 학습을 방해해서 기억이 잘 안 나더라 하니까 역행 간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명확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명확도를 이제 정확하게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때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뭐라고요? 그 주변에 대해서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망각의 원인이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거, 두 번째는 자의간익 효과, 세 번째는 이게 툴빙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개념은 중요하지 않은데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비효율적 약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 된다. 자의간익 효과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제 심리적으로 억압을 시킬 때는 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 자의간익 효과는 좀 새로운 단어죠. 그죠? 자의간익 효과는 우리가 성취성이랑 그 망각이랑 관련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제를 중단이 되면 과제를 수행하다가 중단이 되면 그 과제에 대한 기억이 더 잘 나고 과제를 완료를 했으면 그 과제에 대한 기억이 덜 난다. 그래서 이게 자의간익 효과고요.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 약화는 우리가 암기를 해서 저장을 할 때 약화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이라서 이제 망각이 인출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